아비의 보증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한 처자가 바보 도련님에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 도련님은 고을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바보였지요.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낮이면 마당에서 종들과 어울려 아이처럼 웃고 떠들며 뒹구는 사내였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처자는 결국 가마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첫날 밤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방에서 잠든 서방님의 입에서 사서 삼경이 막힘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구절도 더듬지 않고 이어지는 경전암송은 한양의 이름난 학자라 해도 쉽게 따라하기 어려울 만큼 또렷하고 깊었습니다. 낮에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바보가 어찌하여 잠결에는 경전을 줄줄 읊어내는 것일까요? 그 바보 서방님의 낮과 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묘한 혼사가 있기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변두리에 류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 해봐야 담장한 귀퉁이가 무너진 초가 3칸뿐이요. 마당 한켠에 서 있는 대추나무 한 그루만이 그나마 양반집 채통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류진사는 젊은 날 과거의 뜻을 두었으나 번번이 낙방하였고 아내마저 딸 하나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서책 수백 권과 외동딸 소연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릴 적부터 아비의 서재에 드나들며 글을 익혔고 14살 무렵에는 논어와 맹자를 줄줄 외우는 재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과거의 뜻을 접은 뒤로는 학문을 가르칠 여력도 없었고 소연이 역시 부엌 일과 바느질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뒤뜰 대추나무에 까치가 울면 아침이 오고 뒷산에 해가 걸리면 저녁이 오는 그런 일상이 몇 해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류진사에게는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해 전 고을에서 오랜 지인이 객주에게 큰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인은 빚을 갚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하였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류진사 앞에 쌓였습니다.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집과 땅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남을 믿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착한 마음이 일가를 기울게 한 셈이었습니다. 그 빚이 은자 3,000냥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밤마다 류진사는 등잔 앞에 홀로 앉아 저당 문서를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딸의 혼사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으나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을 문턱에 선 어느 저녁, 소연이가 아비의 저녁상을 들고 서재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류진사의 앞에는 서책이 아닌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고 류진사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소연아, 아비가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소연이의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빚이 은자 3,000냥이라는 것, 집과 땅은 이미 남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관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당 문서 위에 번진 먹 얼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비가 문서를 집어들다 손이 떨려 붓을 쏟은 자국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먹 얼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의 보증을 서준 것도 그 이유가 딸의 혼수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에 사는 늙은 유모가
류진사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어릴 때 젖을 물렸던 유모 복덕이었습니다. 복덕은 소연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불에 타도 마음에 새긴 것만은 남는 법이란다. 별뜻 없이 흘린 말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유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고 소연이는 곧 그 말을 잊었습니다. 허나 훗날 이 한마디가 소연이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류진사의 딸 소연은 20살이 되던 해까지도 혼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얼굴이 반듯한 처자라 해도 빚에 절은 집안의 딸에게 혼담을 넣는 양반가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쇠바느질로 푼돈을 벌고 밤이면 아비가 남겨둔 서책을 등잔 밑에서 읽는 것이 소연이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연이는 남몰래 아비의 저당 문서를 들춰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갚았고 얼마가 남았으며 이자는 또 얼마나 불었는지를 서책 읽듯 살폈습니다. 한탄 대신 셈을 하는 것이 소연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연이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더 있었습니다. 서책을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비의 서재에 있던 논어와 맹자는 물론 시전과 서전, 심지어 주역의 괴사까지 한 번 눈으로 훑으면 입으로 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허나 여자의 몸으로 과거에 나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기에 이 재주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가끔 서재에 홀로 앉아 글을 읽다가 문득 생각하곤 했습니다. 만약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아비의 빚 정도는 넉넉히 갚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허나 그것은 바람일 뿐이었고 현실은 맷바느질 붓이 한 달에 단량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류진사의 집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추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본 적 없는 번듯한 사인교였습니다. 가마 뒤로 하인 셋이 따라왔고 대문 앞에 선 사내는 정의품 당상관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류진사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는 류진사의 등 뒤로 소연이가 부엌 문틈 사이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한양서 이름 높은 박판서였습니다. 이조 판서를 지낸 박가의 가장이자 내로라 하는 명문 거족의 어른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그런 분이 왜 이 허름한 집에 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안채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차를 내가면서 귀를 기울였고 오가는 말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판서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에게 소연이를 시집 보내주면 류진사의 빚은 자 3,000냥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판서는 차분하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있어, 썬난 물론 강제는 아니요. 다만 현실을 보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소.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소연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세은이는 좀 특별한 아이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 특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판서가 돌아간 뒤 류진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당 문서 위에 번진 먹 얼룩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남을 믿었다가 일가를 기울게 한 아비, 그 빚을 갚으려 딸에게 혼담조차 꺼내지 못했던 아비의 손이 보였습니다. 소연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 가겠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와서
소연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류진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보 도련님이라는 말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으로 이미 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가의 외아들이 불이 난 뒤로 정신을 잃어 아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빚이 깊다 해도 멀쩡한 처자를 바보에게 보내느냐고. 허나 소연이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는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신랑 쪽에서는 박판서와 몇몇 친지가, 신부 쪽에서는 아비 류진사와 유모 복덕만이 참석했습니다. 소연이가 처음 박세윤을 본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내였습니다. 허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소연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어린아이의 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세윤은 해맑게 웃으며 소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소매 속에서 말린 대추 몇 알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누이, 이거 드세요. 마당에서 딴 거예요. 저는 박세윤이에요. 오늘부터 누이의 서방이래요. 서른을 앞둔 사내가 소연이에게 누이라 부르고 대추를 내밀며 새 친구를 사귀는 아이처럼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같은 또래의 사내인데 눈 속에 담긴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함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대추를 받아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박가의 대문을 들어섰을 때 소연이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얹힌 대문채를 지나면 행랑채와 사랑채와 안채가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허름한 초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였습니다. 박세윤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못이 이불과 나전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이, 여기가 누이 방이래요. 저는 옆방에서 자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소연이는 안도했습니다. 저녁 수라는 박판서와 함께 했습니다. 박판서는 과묵하되 따뜻한 눈으로 소연이를 바라보았고 박세윤은 연신 밥만 먹으며 가끔 소연이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첫날 밤 소연이는 낯선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벌어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뿐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이, 저예요. 박세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는 저고리를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헌데 문 앞에 선 박세윤의 얼굴이 낮과 사뭇 달랐습니다. 해맑던 눈빛이 가라앉고 그 아래에서 알 수 없는 깊은 빛이 서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세윤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더니 소연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낮과는 판이하게 다른 눈이었습니다. 순진함 대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요. 목소리마저 달랐습니다. 낮에 들었던 어린아이 같은 말투가 아니라 낯직하고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가 그 뜻을 묻기도 전에 박세윤은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소연이는 침상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창 너머로 달빛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박세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혼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단순한 빛, 각기 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소연이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낯선 방에 스며든 햇살에 소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마루로 나가니 박세윤이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당을 가로지르는 잠자리 한 마리를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잡으려 했다가 날아가 버리자 까르르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서늘한 눈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맑은 아이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노이, 이리 와보세요. 잠자리가 저보다 빠르네요. 소연이는 멈칫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해가 뜨니 다시 바보로 돌아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저도 모르게 박세윤의 눈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깊고 날카로운 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피곤한 나머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침 수라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세윤은 연신 소연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나비를 잡아본 적이 있는지, 별을 세어본 적이 있는지. 서른을 앞둔 사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지만 박세윤은 그런 질문을 할 때 정말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연이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젯밤의 장면을 계속 되짚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소연이는 박가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박 판서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안채의 살림은 늙은 종 둘과 부엌대기 하나가 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세윤이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종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박세윤은 하루 종일 마당에서 잠자리를 쫓거나 종이에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마루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글이라고는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숟가락질도 서투른 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소연이는 작은 것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박세윤이 종이에 그린다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니 선 하나하나가 기이하리만치 정확했습니다. 마치 지도를 그리듯 비례가 맞았고 꽃잎의 수까지 실물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 귀퉁이, 지렁이처럼 얽힌 낙서들 사이에서 소연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또렷한 필획으로 반듯하게 쓰인 글자 두 자가 있었습니다. 렌니, 이내였습니다. 그 두 글자만큼은 어느 노련한 서생의 붓질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세윤은 불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저녁 때 부엌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자 박세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사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채 눈을 질끈 감고 두 귀를 막았습니다. 소연이가 황급히 박세윤을 부엌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박세윤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이 무섭다는 수준이 아니라 뼈에 새겨진 공포가 몸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박세윤의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켰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불이 났다던 그 사고와 서방님의 공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무렵 소연이의 삶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박가에서 오래도록
약방과 부엌 사이를 드나들던 늙은 종 춘덕 할멈이었습니다. 나이가 칠순에 가깝고 등이 활처럼 굽어 있었지만 눈만은 아직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춘덕 할멈은 박세윤이 갓난아기 때부터 돌보아온 이로 도련님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가 안채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춘덕 할멈이 옆에 와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도련님한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도련님이 원래부터 저러셨던 건 아니에요. 소연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춘덕 할멈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이 도련님만큼 글 잘하는 분이 없었어요. 과거를 보시면 장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소연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자리를 쫓아 마당을 뛰어다니는 저 사람이 과거에서 장원을 노릴 만한 수재였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있었지요. 춘덕 할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불이 났어요. 도련님이 밤새 글을 읽고 계셨는데 새벽에 화마가 덮쳤지요. 간신히 끌어내긴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소연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멈, 불은 어떻게 난 건가요? 춘덕 할멈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요. 다만 할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서재 근처에서 낯선 여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끝으로 춘덕 할멈은 돌아앉았습니다. 더 깊이 묻지 말라는 뜻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멈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서재 근처에 낯선 여인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박세윤이 잠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소연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박세윤의 입에서 가느다란 중얼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려니 했습니다. 헌데 자세히 들어보니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소연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논어하기 편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박세윤의 목소리는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으며 글의 운율에 맞추는 솜씨가 수십 년 학문을 닦은 유생 못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을 차가운 마룻바닥에 짚었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손끝을 통해 몸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부지불론 불역군자호. 이어서 다음 구절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이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댔습니다. 박세윤의 읊조림은 논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지도, 제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대학의 삼강령이 이어졌고 그 뒤로는 중용의 핵심 구절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자고 하나 틀림이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아비의 서재에서 이 책들을 직접 읽었기에 박세윤의 암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낮에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사내가 밤이 되면 사서 삼경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읊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박세윤의 중얼거림이 멈추었습니다. 다시 규칙적인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소연이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짚은 채로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의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낮과 밤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고. 이후로 소연이는 매일 밤 귀를 열고 기다렸습니다. 박세윤은 밤마다 잠꼬대로 사서 삼경을 읊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논어, 어떤 밤에는 맹자, 또 어떤 밤에는 시경의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이는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 이어 붙이니 한편의 책문이 되었고 그 수준은 소연이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꿰뚫어 이해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무렵 바깥에는 박판서의 후처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입지가 좁았던 시어머니는 바깥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유난히 반갑게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웃 고을 정참판가의 딸이라는 정소희였습니다. 정소희가 처음 박가를 찾아온 날, 소연이는 안채마루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습니다. 댕기매무새도 옷고름도 흠 하나 없이 단정했고 걸음걸이에 기품이 흘렀습니다. 허나 소연이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소희가 앞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딱 한 번 서재 쪽으로 눈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소연이는 보았습니다. 정소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이는 차를 내가면서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집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소희가 돌아간 뒤 소연이는 박세윤의 방 앞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박세윤이 반다지 속 무언가를 꺼내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들어서자 박세윤은 황급히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뭘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이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목소리는 낮의 바보 말투였지만 손이 물건을 감추는 동작은 본능적으로 빨랐습니다. 소연이는 그냥 물러났습니다. 허나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박세윤이 마당에서 잠자리를 쫓느라 방을 비운 사이 소연이는 박세윤의 반다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시문 묶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예전에 썼던 글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필체는 단정하고 내용은 깊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과거 시험에 낼 책문의 초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감탄을 삼켰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과 마당에서 잠자리를 쫓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반으로 쪼개진 쌍가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빛이 은은한 가락지였는데 봉황 문양의 반쪽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합쳐야만 온전한 봉황이 되는 가락지였습니다. 소연이는 그것을 잠시 손에 얹어보았다가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무렵 바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에 두었던 박세윤 도련님의 예전 서책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잘못 치워놓은 줄 알았으나 박세윤이 아끼던 요품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보며 소연이는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도둑이라면 비단이나 폐물을 가져갈 텐데 낡은 서책과 시문 묶음을 가져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소연이를 불러앉혔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요 며칠 들으니 네가
세윤이 방을 무단으로 드나든다더구나. 소연이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살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박세윤의 옛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도 마라. 소연이는 그 말에서 어떤 경고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소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가 입덧이 심해 누워있던 날, 박세윤의 반다지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던 소연이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다지 뒤쪽 틈새에 끼워진 비녀 하나였습니다. 소연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비녀를 들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소희가 처음 박가를 찾아온 날, 그녀의 머리에서 반짝였던 비녀의 빛깔이었습니다. 두 발짝 물러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꿰었습니다. 정소희가 이것을 박세윤의 방에 숨겨두었다면 이것은 무고를 꾸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정소희가 박가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박판서 앞에 섰습니다. 서가의 새 며느리가 도련님의 방에서 물건을 훔쳐냈습니다. 비녀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소연이의 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이 그 비녀를 발견한 날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그것이 소연이의 방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옮겨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을의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빚쟁이 집안의 딸이 대감댁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장터에까지 퍼졌습니다. 소연이의 얼굴로 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박판서는 정소희 측의 말을 쉬이 믿지 않았으나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홀로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눈물은 그쳤고 대신 차분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이에게 남은 무기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세윤이 밤마다 잠꼬대로 읊은 것을 받아 적은 기록, 그리고 반다지 서랍에서 발견한 낡은 시문 묶음. 박세윤이 과거에 천재적인 수재였다는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소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박세윤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방화의 진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면 정소희의 죄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연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박세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연이는 아무도 모르게 밖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인부의 몸으로 무리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느니 움직이다 쓰러지는 편이 나았습니다. 소연이가 찾아간 곳은 밖가에서 쫓겨난 춘덕 할멈의 거처였습니다. 마을 끝 허름한 움막에서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몸으로 어쩌자고 여길. 춘덕 할멈이 놀라 소연이를 부축했습니다. 소연이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할멈, 4년 전 서재가 탄 뒤에 남은 것이 있나요? 불에 탄 서책이라든지 서재 안에 있던 물건이라든지요. 춘덕 할멈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잿더미를 치울 때 제가 몰래 챙겨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탔지만 겉은 남은 서책이었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요. 도련님이 가장 아끼시던 책이었거든요. 할멈이 움막 구석에서 꺼낸 것은 반쯤 그을린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까맣게 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안쪽 면은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박세윤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낼 책문의 초고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소연이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에는 박세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가 서재에 불을 놓은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내 그를 태우려 한 것이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박가와 정가의 혼맥이 깨질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다. 소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박세윤이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물증이었습니다. 종의 증언으로는 양반의 죄를 물을 수 없었지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소연이는 그 종이를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할멈, 고맙습니다. 아씨, 조심하세요. 정 교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물증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세윤 본인이 기억을 되찾아 직접 증언해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위조라 우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세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소연이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아니면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정소희가 또다시 박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연이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응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소희는 소연이를 박가 뒷산의 산사로 데려갔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라며 인부에게 산책이 필요하다는 핑계였습니다. 허나 산사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는 즉각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산사에는 아무도 없었고 법당 안에는 기름이 잔뜩 뿌려져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연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소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4년 전에 못 끝낸 일을 마무리하려는 거지. 정소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웠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아래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과거에 급제하면 나와의 정혼은 파기가 되는 거였어. 알고 있어? 박 판서가 더 좋은 가문과 혼맥을 맺으려 했거든. 나는 그걸 막아야 했어. 소연이는 뒷걸음쳤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소희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박세윤의 그를 태웠는데도 살아남더니 이번에는 네가 나타났구나. 네가 사라지면 박세윤은 영원히 바보로 살게 될 거야. 소연이는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뒷문이 있었습니다. 허나 기름이 뿌려진 바닥을 지나야 했습니다. 미끄러지면 인부의 몸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정소희가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세윤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고 얼굴은 사색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집을 나선 것을 눈치채고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이 사내가 아내의 위험을 본능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허나 박세윤의 눈에 법당 안의 기름과 정소희의 손에 들린 부싯돌이 들어왔습니다. 박세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세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4년 전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가 타던 그날 밤의 불길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박세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헌데 그때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가 박세윤의 귀에 꽂혔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공포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박세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부의 몸으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법당 안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봄에 떡하고 갈라지듯 4년 동안 막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세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잠깐 스쳤던 그 서늘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세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의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불이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허나 소연이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공포보다 컸습니다. 소희, 박세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의 바보가 아닌 본래의 박세윤이었습니다. 정소희가 얼어붙었습니다. 4년 전 내 서재에 불을 놓은 것이 네가 한 짓이라는 걸 이제 기억한다. 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정혼이 파기될 것이 두려웠지. 그래서 내 글을 태웠고 나는 불길에 정신을 잃었다. 박세윤이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기름이 뿌려진 바닥을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정소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싯돌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사람과 아이까지 죽이려 했다. 박세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소연이가 박세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서방님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당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판서와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새벽에 밖가를 나서는 것을 본 하인이 박판서에게 알렸고 박판서가 급히 관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정소희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잡혔습니다. 부싯돌과 기름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품에서 나온 박세윤의 친필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박판서가 법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진짜 눈이었습니다. 세윤아, 아버지, 다 기억납니다. 박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밖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세윤은 더 이상 잠자리를 쫓아 마당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사랑채에 앉아 서책을 펼쳤고 낮이면 먹을 갈아 글을 썼으며 저녁이면 소연이의 곁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잠자리채에서 붓으로 바뀌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참새 이야기에서 시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보 도련님이라 불리던 사내의 자리에 눈빛이 깊고 어깨가 반듯한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거친 것이었습니다. 허나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세윤은 가끔 마당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보였을 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소연이가 옆에 와 앉았고 박세윤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바보였던 시절의 순수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시 박세윤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박세윤의 친필 기록과 산사에서의 현행범 체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소희는 4년 전 서재 방화와 이번 산사 방화, 미수, 그리고 비녀를 이용한 무고죄까지 3가지 죄목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정참판이 백방으로 손을 쓰려 했으나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정소희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정참판과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연이에게 씌워졌던 도둑 누명은 당연히 풀렸습니다.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무고임을 밝히는 방이 고을 장터에 붙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간사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달라졌습니다. 정소희와의 연은 정참판가의 세력에 기대려 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박판서의 후처로서 입지가 좁았던 시어머니는 정가의 힘을 빌려 박가에서의 자리를 굳히려 했던 것입니다. 허나 정소희가 잡히고 나자 시어머니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이를 불러 앉히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게 큰 잘못을 했구나. 소연이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여인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 그것이었음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연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 식구입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가에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덕 할멈은 박가로 돌아왔습니다. 박판서가 직접 가마를 보내 모셔왔습니다. 할멈이 안채 마루에 올라섰을 때 박세윤이 뛰어와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멈, 고생이 많았소. 박세윤의 목소리가 나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바보였을 때와 다른 목소리였지만 할멈을 향한 마음은 같았습니다. 춘덕 할멈은 도련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눈 뜨고 지켜봐야 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아들의 회복 이후 눈에 띄게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채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그를 논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판서가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세윤이는 평생 그 상태로 살았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을 갚아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러자 박판서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쌍가락지였습니다. 소연이가 박세윤의 반다지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은빛 가락지였으나 봉황 문양의 나머지 반쪽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판서가 말했습니다. 이 가락지는 박가의 종부에게 전하는 징표다. 한쪽은 박가의 아들이, 한쪽은 박가의 어른이 보관하다가 진정한 며느리가 들어온 날 합쳐주는 것이 우리 집안의 법이니라. 박판서가 두 반쪽을 합쳤습니다. 봉황 문양이 온전한 한 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연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진짜 며느리이다. 소연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한 혼인이었습니다. 바보 서방님의 아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자리였습니다. 허나 이제 그 자리에는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가의 종부 박세윤의 아내, 이 집안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듬해 봄, 소연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가의 대를 이을 아이였습니다. 박세윤은 아이를 처음 알아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바보로 살던 4년의 세월 동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것이 두 팔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박세윤은 아이를 안은 채 소연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가 박세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방님, 이제 진짜 식구예요. 소연이의 말에 박세윤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첫날 밤에 내가 한 말 기억하시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하였지요. 그때는 바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마 정신은 잃었어도 마음은 알고 있었나, 보. 당신이 진짜 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소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유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불에 타도 마음에 새긴 것만은 남는 법이란다. 정말 그랬습니다. 박세윤의 정신은 불에 탔지만 학문은 잠꼬대로 남았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바보의 몸으로도 소연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삼켰어도 마음에 새긴 것만은 끝내 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 박세윤은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4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사서 삼경은 밤마다 잠꼬대로 되뇌어온 터라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년 동안의 고통이 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소연이는 시험장 밖에서 아이를 안고 기다렸습니다. 박판서도 춘덕 할멈도 류진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박세윤이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소연이를 보자 바보였을 때에 그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류진사는 사위의 팔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딸을 비 때문에 보내야 했던 아비의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세윤이 장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소연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류진사가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비 때문에 팔아버리듯 보낸 딸이 한 사람의 삶을 되살렸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범벅이 된 눈물이었습니다. 춘덕 할멈은 바깥마루에 앉아 아이를 돌보며 지나가는 이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 하나로 3대가 살아났어요. 해가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바깥의 마당에는 대추나무가 연두빛 잎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마루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고 박세윤이 사랑채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박판서는 마당을 거닐며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웃었습니다. 춘덕 할멈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4년 전 불에 타버린 서재 자리에는 새 서재가 지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박세윤이 새로 쓴 시문과 책문이 가지런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당 문서를 앞에 놓고 떨리는 아비의 손을 보며 시집 가겠다고 말하던 날을, 낯선 방에서 박세윤의 잠꼬대를 처음 들었던 밤을,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산사에서 박세윤이 불을 이기고 걸어오던 순간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헌데 기적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발밑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불은 만물을 삼키되 사람의 마음만은 삼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정신이 불에 타도 마음에 새긴 학문은 잠꼬대로 살아남았고 이름이 누명에 타도 마음에 새긴 다짐은 진실을 밝혀냈으며 삶이 절망에 타도 마음에 새긴 사랑은 한 사람의 운명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바깥의 마당에 봄바람이 불고 대추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가 울던 그해 박세윤의 과거 급제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충청도 어느 고을에 두고두고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100년에 늘 평안히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야담 비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